네, 날치기 기소를 강조하면서 기소 5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정치데스크는 이 사람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치데스크에서 이분 얘기를 하게 됐네요. 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네, 최광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얘기입니다. 지난 1월 23일에요. 검찰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어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잖아요. 그랬죠. 기소 53일 만에 사의 표명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서 결국 재판을 앞두게 됐다. 촛불 거스르는 준동을 좌시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날치기 기소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기소된 직후의 입장과 같은데 그때 목소리 준비돼 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입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 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입니다.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최광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광욱이 유일했다는데 그래픽 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에는 말이죠. 기소된 자에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최광욱 비서관처럼 기소가 된 뒤에 현직을 유지했던 사례는 최광욱 비서관이 유일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광욱 비서관이 50여일 청와대에 머물다가 이제 급기야 오늘 기소된 지 53일 만에 나는 공직기강 비서관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죠. 우리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나가면서 그랬잖아요. 더 이상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부담이 안 됐나요? 저는 그 말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의 모든 기관과 감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소가 되고도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었단 말이죠. 53일간. 이게 전 정부에서도 없었던 아주 유일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했던 분이 지금 나가면서 더 이상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어떤 다른 지금 말하자면 예. 오늘까지 비례대표를 신청할 수 공직을 사퇴하면 비례대표를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 제가 보기에 본인이 지금 이 말을 촛불 운운하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가 못하다. 오히려 본인이 이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좀 더 클리어하게 법정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말고 본인이 정확한 처신을 보여준 다음에 행동하는 게 맞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자가당착이고 자기 부정의 행위의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광욱 비서관이 이제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본인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날치기 기소다. 그리고 본인 변호인을 통해서는 기소 쿠데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현실은 어쨌든 기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 오늘 소셜미디어에 사퇴의 변을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글을 최 비서관이 올렸습니다. 촛불 거스르는 준동에 대해서 좌시하지 못하겠다 등등의 발언. 우리 최 원장께서는 오늘 최광욱 비서관의 사퇴의 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지금 보면 최광욱 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자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리에서 가장 파워풀한 자리입니다. 힘이 센 자리죠. 힘이 센 자리다. 공직자들의 기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세 자리죠. 아이고요. 그런데 실세 비서관이 그만두면서 아주 고강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이제 표현 중에 이제 날치기, 준동, 음모 좌시하지 이런 표현들은요. 예. 어떻게 보면 공직자라의 표현이라고 하면 정치인들의 이제 표현이죠. 아주 강도 높게 작심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바로 실세 비서관의 고강도의 발언은 바로 이제 청와대 내부의 기류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청와대에서는 검찰이라는 야당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비장의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최광욱 비서관을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예. 하나는 지금 시점입니다. 시점. 아까는 이제 시점이 지금 총선을 한 달 앞둔 아주 미묘한 시점이죠. 청와대 참모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표심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 민감한 시점인데 이때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 발언이 결코
총선에 불리하지만은 않다. 나름대로 상당히 뭔가 지지층 결집 이런 의도? 예, 상당히 고도의 나름대로 계산된 강도 높은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결코 불리하지만 않다. 예컨대 어떤 그 친문 그룹이라든지 진보 진영의 결집 혹은 논리 제공 측면에서는 득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2020년 3월 16일입니다. 최 비서관이 왜 하필이면 3월 16일 오늘을 사의를 표명하는 날로 잡았을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런 건데요. 김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최강욱 비서관이 오늘 SNS에 사퇴의 변을 올리면서요.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무슨 뭐라고 의미심장이요? 했냐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집요한 음모를 마주하고도 뒷전에서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 이게 뭔가 소임. 이제 의미심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늘이요. 때마침 오늘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이 공무원들의 그래요? 사직 기한입니다. 오늘까지 사직을 해야만 이제 입후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날짜인데 이를 두고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최강욱 비서관의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조국 수석 같은 경우한테 지금 무슨 공격이 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주 야비하고 더티한 공격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이 나올 때 제가 보기에는 최강욱 변호사 같은 분이 주변에서 이것을 멍하니 우리가 이렇게 당할 게 아니고요. 무조건 다 제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싸워야 되지 않아요?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깨어있는 시민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하시고 당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밝은 눈으로 검찰의 잘못된 점들을 찾아내실 수 있고 또 그걸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음에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정말 평생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 잘 있는 순간이고 쪽팔리면 영원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새겨주고 그렇게 검찰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이제 공무원 사직 기한이 이제 오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사의를 표명해야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로 입후보하려면. 그런데 자 밑에 한번 빨간 박스 한번 봐주세요. 그럼 최강욱 비서관이 이제 조심스럽지만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가 제기가 된다는 건데 배승인 변호사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비서관의 출마 비례대표 가능성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그리고 사직에 변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특정 세력의 준동을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 어디서든 나는 주어진 소심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주어진 소심이 지금 뭐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내가 재판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걸 남기고 지금 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왜 이 시기에 사직을 했는가? 결국에는 어디든 이 다른 공직 자리로 가서 소임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지금 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참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정치권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이 최강욱 전 비서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비서관이니까. 비서관이죠. 네, 비서관이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하고 또 방송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표면에 드러나기 전부터 굉장히 활동을 같이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 인연이 있고 또 이 열린민주당에 특별히 아직까지 내세울 대표적인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분을 모셔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최강욱 비서관이 나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겠소이다 공식적으로 일단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으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출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최진 원장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왜 이제 비례 연합당이 아니고 하필이면 이제 왜 열린민주당이냐? 이 얘기인데요. 지금 청와대 비서를 막 사퇴한 이후로 직후에 말하면 열린 비례 연합당으로 할 경우에 상당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예. 외곽 정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있는 외곽정당으로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으로 하면은 약간 그 우회로를 택하는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부담도 덜 하면서 정치권에 진입해서 여기 어떤 이제 조국 수호의 어떤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그런 이제 정당이라고 판단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적절한 겁니까?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물론 이제 우회로를 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별로 정말 대한민국 그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사람의 처신으로서는 굉장히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게 국민의 정서에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조금 보니까 요즘 열린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편승하겠다는 전략인데 분명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 결집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비례 한국당과는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지점을 갖고 있고 우리가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예. 그러나 국민들은 보편적 상식에서 정치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상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보기에 우회로를 택하든 직진을 하든 간에 어허. 이 최강욱 비서관의 처신 문제에 대해서는 예.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정치적으로 사이로 총선에서 역풍이 불면 불지 이것이 결코 지지층 결집에 대한 우호적인 측면으로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최종 선택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 의혹과 관련해서 김 기자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번 4.15 총선에서요, 이 연루된 인사들을 좀 후보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황운하 전 울산 지방경찰청장이 대전 중구에 공천을 받았죠. 결국 그리고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또한 전북 익산을에서 선거에 나섭니다. 예.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울산 중구에서 이제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들이 기소된 지가 한 지금 40일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벌써 재판 그렇게 일정이 됐네요. 잡히지 않고 있어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총선 때문에 총선을 의식해서 이 재판을 일부러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배승희 변호사 한 말씀 하셔야겠네요. 예, 네,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예. 검찰 수사도 지금 이 총선과 관계된 수사는 사실상 중단을 하고 이 선거 개입에 혹시 될까 싶어가지고 이 자제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측면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열 수도 있는데 이 안 여는 부분들 특히 40일이나 넘었다고 하는 거 통상의 경우 한 달이면 보통 재판 일정이 잡히는데 한 달이면 동상 잡혀요? 그렇죠. 근데 40일이나 지났다고 하는 것은 좀 눈치 보기 아니냐. 다른 사건들과 비해서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불구속 기소기 때문에 재판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피고인이 13명 한꺼번에 기소가 돼서 예. 13명을 한꺼번에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통상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16일이죠. 나흘 후, 그러니까 20일에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이제 나흘 뒤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쟁점이 뭐 어떤 거라고요? 부부가 함께 재판에 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검찰 측에서는요. 어차피 부부의 혐의가 좀 중복되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부부를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일종의 망신주기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재판에 설 수 있게 될지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측 모두 그동안 좀 인권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면죄부 수사, 힘 있는 사람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습니다. 장관의 가족 이전에 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았는지, 행여도 그 과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부부가 이제 검찰의 생각은 아이 보세요. 부부가 혐의가 상당 부분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같이 재판받게 합시다. 조국, 정경심 같이 재판받게 합시다 이거고.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무슨 말씀? 부부를 그 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은 그 검찰의 의도가 그 망신주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건데 이 역시 배승희 변호사, 우리 법조인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사건이요, 처음부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되면요, 이 검찰에서 부부를 구속하게 될 경우에 누구를 먼저 영장을 치느냐, 예. 보통은 이제 남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만은 좀 살려줘라, 우리 아내만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가족을 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보통 수사기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아내가 먼저 구속이 돼버리고 또 이제 남편은 불구속으로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것이죠. 재판 과정에선 더 흥미로운 것이요. 공범의 경우에는 사건이 분리돼 있으면 보통 공범이 먼저 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분들은 오히려 인권을 얘기하면서 병합을 시켜주지 말라고 하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통상의 경우라는 굉장히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특이해서 좀 살펴보면은 저는 이 재판 증거가 네. 좀 가치 있게 될 경우에 혹시라도 양형에서 좀 자기가 불리하게 판단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건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증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사에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겹치지 않고 빨리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빨리 끝내고, 또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부 따로 받아서 양형에서 좀 판단을 달리 받기 위해서 이런 걸 그런 취한 게 전략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께서는 어쨌든 지금 정경심 교수 측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 쪽도 계속 인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렇다면 인권의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걸까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오히려 인권을 더 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이 두 분은 대한민국 법원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어. 이제까지 이분들만큼 인권을 보호받은 피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비공개 출두서부터 이제까지 모든 재판 과정에서의 사법부의 역사를 새로 쓴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와서 인권을 운운한다는 게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어폐가 있다.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도도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피로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빨리 병합을 해가지고 심리를 맞춰서 결과가 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본인들이 좀 인권을 운운하면서 방어막을 치는 것은 조금 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저희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의심이 되는데, 예. 어쨌든 조국 당시 또 민정수석이 또 조스트라 나무스트라는 소리를 또 듣게 되겠는데, 왜요? 이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라. 본인만큼 지금 또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 때문에 지금 공천을 못 받던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나오는 게, 저는 조국 장관이 이걸 얘기하진 않았겠으나 지금에 와서 다시 인권 운운하고 힘 있는 강자에 대한 피해 운운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당치 않다. 우리 최 근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재판의 그 오랜 관리 중에 하나가, 아무리 혐의가 중첩된다 하더라도 가난한 가족끼리 한 자리에 세우지 않는 게 오랜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사자, 현 피의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도 있지만은 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 국민들의 심리, 정서도 어느 정도는 고려가 좀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불과 얼마 전까지 예. 우리 정부의 어떤 핵심부에 있었던 공직자였던 부부가 함께 재판에 서는 모습이 만천에 공개될 경우에 저는 검찰이 그동안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 예. 뭐 이런 망신족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확대될 우려가 있고, 우려가 있다. 하나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논두렁 시계처럼 예.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부 간에 법정에 세우는 아직까지 헌정일에서 전무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경우도 있었죠. 제가 알기로 예전에 그 임창열 지사? 경기도지사의 지사 부부가 뭐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동시에 구속된 경우도 있었고, 예. 또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재판 과정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회사를 운영할 경우에 횡령으로 같이 구속되거나 이게 재판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범죄자를 우리가 대할 때 물론 법에도 인정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두 부부가 어쨌거나 지금 수사 혐의가 드러낸 상황에서 여기다가 좀 인정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좀 오히려 그게 국민들 시각에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속보가 좀 들어왔다고 해서요. 뭐 이제 우리 지금 사실 경제 문제가 얼마나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입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로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0.75%가 됐습니다.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0.75니까요. 이 새 기준금리는 바로 내일 17일 화요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고심 끝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가 시작됐다. 이 속보를 전해드립니다.